같은 1,000만 원을 잃어도 그게 주식이냐 코인이냐에 따라 다음 해에 내는 세금이 달라져.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지 않았어. 비즈워치와 블로터가 8월에 전한 내용을 보면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어. 2027년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정부가 다시 확인한 거야. 이 세금은 2020년에 만들어졌는데 시행일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다시 2027년으로 3번 밀렸어. 그래서 이번에도 미루겠거니 하는 기대가 있었지.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는 그 조항이 없어. 기사들이 강조하는 숫자는 2개야. 연 250만 원 공제, 그리고 20% 세율, 지방소득세까지 붙이면 실효 22%지.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두 숫자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세율이 아니라 잃었을 때 그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거든. 해외 주식은 손실을 5년 동안 들고 다니면서 나중에 번 돈과 상계할 수 있어. 코인은 못해. 그 해가 지나면 그냥 사라져. 같은 22%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 오늘은 이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그리고 연말까지 뭘 챙겨둬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풀어줄게.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정리하자.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세법 개정 때 만들어졌어. 그런데 시행이 계속 밀렸지. 처음엔 2022년, 다음엔 2025년, 그리고 지금은 2027년이야. 밀릴 때마다 과세 인프라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명분이었어. 그래서 이번 개편안을 보는 시선도 비슷했어. 또 미루겠지. 그런데 개편안에는 유예 조항이 없었어. 미룬다는 문장이 없다는 건 법에 적힌 날짜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뜻이야. 여기에 눈여겨볼 조항이 하나 더 있어. 이번 개편안에는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갔어. 쉽게 말하면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금은 세율로 걷는 게 아니라 자료로 걷거든. 세율은 2020년부터 법에 적혀 있었지만 자료가 없었어. 지금 정부가 만들고 있는 건 세율이 아니라 자료야. 유예를 안 하겠다는 말보다 이 조항이 더 강한 신호인 이유가 그거지. 그런데 정작 내 지갑을 좌우하는 건 이 뉴스가 아니야. 코인으로 번 돈이 소득세법에 어느 칸에 들어가 있느냐, 그게 훨씬 크게 작용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류별로 나눠서 담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이 칸들은 이름표만 다른 게 아니야. 칸마다 세율도 다르고 공제도 다르고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달라. 먼저 해외 주식을 보자. 해외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은 양도소득이야.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0%의 지방소득세를 더해서 22%를 내. 이제 코인을 보자. 가상자산을 팔아서 번 돈은 기타소득이야. 마찬가지로 250만 원을 공제하고 20%의 지방소득세를 더해서 22%. 수치가 똑같지. 공제도 같고 세율도 같아.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판단을 멈춰. 코인이나 해외 주식이나 세금은 비슷하구나 하고 넘어가지. 그런데 두 소득이 들어간 칸은 서로 다른 칸이야. 그리고 칸이 다르다는 건 번 해에는 잘 안 보여. 이른 해에 확 드러나. 핵심은 2월 공제야. 말은 어렵지만 뜻은 단순해. 올해 손실을 다음 해로 들고 갈 수 있느냐는 거지.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들고 갈 수 있어. 세무 상담 자료들을 보면 국외 주식에서 생긴 양도차손은 5년 동안 2월에서 이후에 생긴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어. 올해 크게 잃었으면 그 손실이 앞으로 5년 안에 번 돈을 깎아주는 방패가 되는 거야. 가상자산은 달라. 손익통산이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만 돼. 올해 어떤 종목에서 잃고 다른 종목에서 벌었다면 그 둘은 서로 상계돼. 하지만 올해 잃은 걸 내년으로 넘길 수는 없어. 해가 바뀌는 순간 그 손실은 세법상 없던 일이 돼. 수치로 보면 감이 확 와. 2027년에 2천만 원을 잃었다고 하자. 그리고 2028년에 2천만 원을 벌었어. 2년을 합치면 내 손익은 정확히 0이야. 번 것도 잃은 것도 없지. 이게 해외 주식이었다면 세금은 0원이야. 2027년 손실 2천만 원이 2028년 이익 2천만 원을 그대로 지워버리니까. 그런데 코인이면 이렇게 계산돼. 2027년은 손실이니까 낼 세금이 없어. 대신 그 손실은 거기서 끝나. 2028년에는
2천만 원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1,750만 원에 22%가 붙어 385만 원이야. 2년 동안 한 푼도 못 벌었는데 385만 원을 내는 거야. 세율이 22%라는 말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이지. 그럼 왜 이렇게 설계됐을까? 이유는 세율 정책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칸에 있어. 기타 소득이 어떤 칸인지부터 보자. 이 칸에 원래 들어가는 건 상금, 사례금,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같은 거야. 공통점이 보이지.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이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돈이지. 그런 소득에는 2월 공제가 필요 없어. 강연을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니까. 복권을 사서 잃은 돈을 다음에 당첨금에서 빼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칸은 애초에 손실이라는 개념을 거의 다루지 않아. 반대로 양도소득은 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담는 칸이야. 산 값과 판 값이 있고 그 차이가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걸 전제해. 그래서 손실을 처리하는 장치가 붙어 있는 거고. 이제 질문이 뚜렷해져. 코인 투자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사고, 팔고, 오르고, 내리고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이야. 성격만 놓고 보면 양도소득 쪽에 훨씬 가까워. 그런데 실제로는 기타소득 칸에 들어갔어. 법률사무소들이 내놓은 해설을 보면 이 분류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 공통적으로 나와. 분류를 정할 당시엔 어떻게 거둘 것인가? 그러니까 징수 방식과 과세 인프라가 더 급한 문제였고 그 실무적 선택이 개인의 손익 계산 방식까지 결정해버린 거야. 여기서 오늘 사건을 빼고 남는 구조를 정리해 줄게. 이 설계 아래에서 국가와 투자자는 서로 다른 것을 나눠 갖게 돼. 이익이 난 해에는 국가가 22%를 가져가. 손실이 난 해에는 국가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 위험은 전부 내가 지는데 결과는 한쪽만 나눠 갖는 구조지. 그리고 이 비대칭은 자산이 출렁일수록 커져. 오르내림이 심한 자산일수록 몇 년을 합쳐서 계산한 실제 수익 대비 세금 비중이 명목세율보다 훨씬 높아지거든. 변동성이 큰 자산의 변동성을 무시하는 세금 구조를 얹으면 이렇게 돼. 그런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어. 솔직히 말하면 이쪽이 더 위험해. 첫째는 취득가액이야. 세금은 판값이 아니라 판값에서 산 값을 뺀 차익에 붙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얼마에 샀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차익이 부풀려질 수 있어. 극단적으로 산 값을 확인할 수 없으면 판 금액의 상당 부분이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는 거지. 2027년 이전에 산 물량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 이른바 의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세부 정리가 남아있어. 둘째는 해외 거래소야. 국내 거래소는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자료가 국세청으로 흘러가는 길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런데 역외 거래소를 쓴 사람의 거래를 어떻게 추적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추적이 어렵다는 건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고 나중에 자료가 확보되면 가산세까지 붙는 문제로 커지는 거야. 셋째는 에어드롭이나 스테이킹처럼 사고 파는 거 말고 생기는 수익이야. 이걸 언제, 어떤 가격으로,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아직 촘촘하지 않아. 이 셋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어. 전부 자료의 문제야. 세율은 이미 정해져 있고 시행일도 정해져 있는데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증명하는 자료는 아직 각자 손에 있어. 그리고 그 자료는 시간이 갈수록 사라져.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실제로 해둘 게 있어. 4가지로 정리할게. 첫째, 거래 기록부터 내려받아. 거래소 계정에서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원화 입금과 출금 기록을 파일로 받아서 보관해. 이게 왜 급하냐면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서비스를 정리하면 그 기록은 되찾기 어려워. 지갑끼리 옮긴 내역도 마찬가지야.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유일한 근거가 이 기록들이야. 둘째, 여러 거래소에 흩어져 있다면 지금 한번 모아둬. 같은 해 안에서는 손익 통산이 되지만 통산을 하려면 흩어진 손익을 내가 합쳐서 신고할 수 있어야 해. 거래소마다 준 자료의 형식이 다르면 나중에 그걸 맞추는데 시간이 걸려. 미리 한 파일로 정리해두는 게 나아. 셋째, 세금 달력을 머리에 넣어둬. 통산은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만 돼.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이 같은 해에 있어야 서로 상계돼. 12월 말과 1월 초 사이에 세법상 벽이 하나 서 있는 셈이야. 이건 언제 사고 언제 팔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어떤 판단을 하든 그 판단이 어느 해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결정하라는 거지. 넷째, 250만 원 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겨. 올해 안 썼다고 내년에 500만 원이 되지는 않아. 연 단위로 초기화되는 칸이야. 그리고 하나만 덧붙일게. 여기까지는 제도의 구조 얘기야. 실제 내 계좌는 취득 시점도, 쓰던 거래소도, 보유한 종류도 사람마다 달라. 금액이 크다면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무 전문가와 한번 맞춰보는 게 맞아. 구조를 알고 물으면 질문이 정확해지고 정확한 질문이 결국 돈을 아껴. 정리할게.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넣지 않았어. 2027년 시행이 살아있고 연 250만 원 공제 뒤에 실효 22%가 붙어. 그리고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들어가면서 자료가 모이는 길이 열렸지. 오늘 남길 결론은 하나야. 내 세금을 정하는 건 세율이 아니라 분류야. 코인으로 번 돈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 칸에 들어갔다는 그 한 줄 때문에 해외 주식이면 5년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손실이 코인에서는 그 해에 사라져. 아까 계산한 385만 원은 세율이 만든 금액이 아니라 그 한 줄이 만든 금액이야. 그러니까 지금 확인할 건 세율표가 아니라 내 거래 기록이 남아있는가야. 그게 2027년에 내 세금을 정해. 다음 분기점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야. 세부안이 나오는 대로 어떤 물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뜯어서 정리해줄게. 구독해두면 놓치지 않아. 경제학 사용 설명서였어.